한 비문은 이제 아람어 비문이에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 성경에 나오는 하사엘 있잖아요. 베나달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딱 보고 울잖아요. 막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생각하니까 막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하사엘이 내 주여 왜 우시나이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을 봤을 때는 성경에서는 엘리사가 그 예언을 한 다음에 하사엘이 가갖고 베나달을 딱 죽여요. 성경에서는. 근데 실제로 하사엘은 그렇게 왕위를 찬탄하는 사람이 맞고요. 그때 만들어진 비문으로 보고 있는 비문입니다. 이게 단 비문. 단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이에요. 근데 이 비문의 중요한 이유가 이 비문을 보면은 9세기 말 때 아람과 팔레스타인의 세력 균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비문에 다윗이라는 언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죠. 다윗. 비트 다비드 해갖고 다윗의 집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얘기할 때 그 전까지는 다 그냥 구전 아니면 역사성이라는 게 이제 그냥 없다는 게 아니고 실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실증할 수 있는 역사는 오므리 왕조부터예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잖아요. 오므리부터는 비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므리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진짜 있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등장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단 비문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비트 다비드 문서 그죠? 요건 조금 뒤에 가갖고 오리엔트 역사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12지파 지도인데 12지파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실은 12지파 하면은 12지파가 딱 12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레위 같은 경우는 땅이 없었고 근데 문하세는 두 쪽이 있고요. 막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부절된 이후에 남유다는 유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 나머지 11지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유다 지파에는 지도 보면 알겠지만 시므온이 유다 지파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북쪽 연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운명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남유다에 시므온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보면은 베냐민이 북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딱 완충지대거든요. 베냐민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내버려두질 않죠. 결국은 유다의 종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누가 되는 겁니까? 여로보암이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근데 보통 왕을 뽑으려면요, 원래는 베냐민을 뽑아야 돼. 베냐민에서 뽑아야죠. 왜냐면은 그런 왕권의 정당성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대 시대 때 정당성. 다윗 왕조가 싫어갖고 북쪽 지파를 규합해서 왕조를 세우는데 왕이 누가 될 거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요. 사울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 지파가 남유다 이 다윗 왕조에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싸웠던 게 사실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진시황제 때 진시황 죽은 다음에 그 항우 유방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진나라하고 싸울 때도 자기들이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항우가 초나라 사람이에요. 초나라 출신의 왕족을 먼저 왕을 세운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바꾸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서 에브라임으로 한 거는 이 물리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남쪽 지파와의 족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그 다음으로 명분이 있는 지파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있던 지파니까. 그리고 실제로 세력도 제일 컸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통칭 에브라임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제일 컸던 지파고. 남유다는 당연히 남유다고요. 근데 이 지도는 사실은 실제로 거주했던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눈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단 같은 경우는 단역이 차지 못했거든요. 그냥 차지하기 전에 그냥 머리를 나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지 못했고 실제로. 이 해변 지역은 차지를 거의 못했어요. 좋은 땅은. 다 산간 지역으로 간 거지. 그런 것들.
그리고 문나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람 쪽이 들어온다고요. 아람 쪽이. 그러니까 겉보기로만 이렇게 좋을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고 봐야죠. 아람이 들어오면은. 근데 아까 봤던 이 단 비문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람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고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거밖에 근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람은 어디까지냐면은 요단강 동편이 있죠. 동편. 이 동편에서만 영향을 끼쳤고 서편까지는 아무래도 그 근거가 없었는데 단에서 이걸 보면서 아람이 진짜 여기까지 영향을 끼쳤구나 이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다 이미 구약에 있었거든요. 구약에 있는 얘기를 자꾸 문서로서 봐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얘기는 그냥 있는 얘기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되면은 맞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구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문서인데 되게 중요한 이거죠. 옆에 지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는 마치 베냐민 지파에 포함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굉장히 다윗이 중요한 게 지금 지파 간의 초기에는 분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파 간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원래 유다의 왕이에요. 그냥 사실은요. 근데 이제 나중에 통합을 시키지만 결국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다윗 왕조가 오래 먹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솔로몬 시대 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를 굉장히 차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지역을 나누는데 세금을 안 걷어요. 유다 지파에서는요. 안 걷고 나머지 지파에서만 걷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부유한데 얼마나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난인인 거죠. 근데 그 아버지였던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수도가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근데 통일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수도를 바꿔버려요. 헤브론에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다 자기 지파한테 이 휘두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이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이때는 12지파 중에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됐던 지파잖아요. 이게 대단하죠. 왜냐면은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시대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파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다윗이 점령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를 이 종교와 그리고 행정의 중심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신의 한 수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두 번째로 성막을 가지고 오고 일로 성막을 나중에 솔로몬은 어떤 성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제2의 중심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다윗이 한 거죠. 이게 다윗의 자신의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거를 이렇게 못한 거죠. 성전은 졌어요. 성전은요. 근데 성전을 지면 뭐예요? 실제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솔로몬 하면은 건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건축을 다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전쟁 포로들이 하지 않았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혹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나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주 뿌리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 안에 마틴 노트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에 되게 여러 전승들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남유다 전승과 북이스라엘 전승이 있는 거죠. 남유다 전승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북이스라엘 전승은 다윗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성경 안에 보면은 구약 사무엘상 안에 보면은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왕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왕을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이 좋다는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이 나쁘다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전승들 다 들어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성서를 너무 뭐라고 할까 신성하지 못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지파들의 갈등과 그 지파들의 그런 갖고 있었던 이런 실제 역사적 상황들이 더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아 그게 아니라 이 복잡한 지파
12지파 연합체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던 시대의 그 갈등과 복잡함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사무엘서에, 열왕기서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칼데아가 저기 보면 우루 보이시죠? 바벨로니아. 그 우루 지역 근처가 이 칼데아고, 이 칼데아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두고 히스기야한테 그가 임을 보내는 이 무로닥 발라단이 갈대아 출신으로서 이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 그때는 되게 작은 지역이죠. 작은 지역. 그러니까 이게 아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초기 왕조 때. 근데 아람만큼 또 중요한 지역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베니게. 신약에 사도 바울이 베니게에 여행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한 지역의 이름이죠. 전체. 보통 도시로 말하면 비블로스, 베이루트, 시돈, 뭐 티레는 두로로 말하는 겁니다. 두로. 이 지역을 다 페니키아라고 하죠. 항구 도시, 항구 지역이죠. 항구.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아주 부유해요. 아주 부유합니다. 왜요? 무역을 하니까요. 무역을. 그 밑으로 가면 팔레스타인 그 해안 지역은 항구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구가 못 들어가요, 지리적으로. 근데 그 위쪽은 항구가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하고 무역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스리아도 페니키아를 점령해서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자치권을 보장한 이유가 너무 부유한 지역이니까 그럼 너희는 그냥 세금만 내라. 그거예요. 마치 중국에게 홍콩 같은 곳이죠. 홍콩. 지금 중국이 홍콩 받았지만 홍콩을 그 자치권을 인정하잖아요. 막 강하게 중국에 그걸 들어가갖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 홍콩 사람들의 그거를 뭐 인권이나 자치권을 인정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홍콩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경제적 이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페니키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당시에 부유했던 곳이죠. 두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에 보면은 내륙의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두로는 수도가 두 군데예요. 내륙에 하나가 있고 한 800m 정도 벗어나면 섬이 있거든요. 이 섬도 두로예요. 이 두로에서 수도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륙에도 있고 섬에도 있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두로가 끝까지 항복을 안 하거든요. 알렉산더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륙에 있는 도시를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잔해를 가지고 이 800m의 해양을 메꿔버려요. 그리고 들어가서 다 부셔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되게 희한하게. 그 두로 멸망과 관련된 예언을 보면은 이 돌로 뭐 바다를 메꾼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고 야 이건 예언의 성취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두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두로가 천의 요새인 게 점령할 수가 없어요. 바다가 800m가 있는데 뭐 군함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든 거죠. 중국이 원나라가 우리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고려도 그렇고 강화도로 들어가면은 점령을 못했어요. 강화도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이 사실은. 근데 강화도만 넘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근데 뭐 두로 같은 경우는 800m 정도 거리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직접 배를 만들어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근데 그거를 알렉산더는 아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죠. 항복을 안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게 베나몬의 페니키아 여행이라는 이 일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 교재에 보면은 72페이지에 나옵니다. 베나몬의 페니키아 여행.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 이집트 사람 베나몬이 그런 당시 페니키아를 여행하면서 쓴 일기예요. 일기. 그러면 당시 어떤 정황이 나타나냐면 이집트가 굉장히 국력이 약해져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페니키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거 우리 페니키아, 이거 베나몬 페니키아 우리 발제했나요? 그때? 이거 발제 안 했나요? 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당시의 상황, 9세기 때, 그때의 상황을 되게 잘 알 수 있는 게 요
베나몬의 페네키아 여행 안에 담겨 있죠. 이게 우리가 직접 1차 자료를 보는 게 엄청난 힘이에요. 사람들은요. 실제로 본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그냥 어디서 듣고 와서 아는 척만 하는 거지 실제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또 자료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이 ANT, ETN은 그래서 많이 모아져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되게 이런 걸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